자, 한국 부동산의 미래 키워드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용적률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의 또 실시간 채팅도 좀 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면이 아니라 그 정치 면에 보면 여러 공약들이 있는데요.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이란 주제를 삼은 이유는 최근에 이슈를 몰고 있는 실효성에 입각한 그런 주제 선택은 아니고요. 이게 한국 부동산 미래 키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얘기 많이 보지 않으세요?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쉽게 말하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 같은 말입니다.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조정, 또 심지어 종상향,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거죠. 용도지역을 종상향 시켜주는 것은 다른 말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용적률로 검색해 봐도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용적률 완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용적률 완화가 뉴스에 온 뉴스를 뒤덮고 있어요. 뭐 서울시 정책, 우리 대선 후보분들의 어떤 공약,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의 어떤 뭐 도시 정책이나 발표, 죄다 용적률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일단 저는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답은 간단해요. 왜? 용적률을 완화시켜도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용적률 완화란 시켜줘도 되기 때문에 공약으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뿌리 속으로 갑시다. 지금 무슨 정치적인 최근 이슈, 정책적인 이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22년도는 착시에만 빠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날려먹진 않아. 근데 착시에 빠지지 않으면서 직시할 수 있다면 2022년도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기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만 살 겁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우리 세대도 많이 남았고, 우리 후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부흥해서 쭉쭉 나아갈 텐데, 기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는 두 가지죠.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누군가가 돈을 날려먹을 수 있는 기회. 이건 위기가 아니죠. 왜? 본인에게는 돈을 날려먹는 분에게는 리스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날려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벌어가니까. 그렇죠. 내가 아닌 제3자가 돈을 날려먹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등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은 2019년도 초에 그 완전 저점에서 집을 버리다시피 던진 심약자 분이 계셨기에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분이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그렇게 위기와 교대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위기와 기회는 이제 교대하는 것이죠. 공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자꾸 왜 나오냐? 첫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본질적인 답변을 찾자고요. 용적률 완화는 해줘도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시되고 도시계획 틀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선심성 공약처럼 나오는 거,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용적률 완화는 해줘도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용적률은 말입니다.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용적률을 20% 올려줄까? 50%, 100% 올려줄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용적률은 이제 올려줘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린 거예요. 서울이라는 우리가 지금 오래전부터 많은 우리 이제
진보 정당의 정치인분들께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균형 개발을 해야 되고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 곳에 쏠림 현상이 크게 이렇게 어떤 도시라는 거대한 국가의 수도에 우리 서울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모여서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고 이거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은 뭐 일본 꼴이 난다 등등 뭐 그런 이론을 펼쳐왔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서울과 수도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의 물리적 개념의 확산이 아니라 서울의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생활적인 개념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수도권 개념의 확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 균형 발전 외치는 정책과 지금 우리 대선 후보자분들 또 서울시장의 어떤 이런 정책, 서울 도심 한복판의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겠다와 이 두 가지 정책은 완벽하게 상충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용적률을 왜 올려준다는 것이죠? 서울이 담을 수 있는 일자리나 인구의 캐파, 이 서울이란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양을 대폭 늘려준다는 게 용적률 인상입니다. 근데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요. 지방으로 균형 발전시키겠다고요. 이렇게 180도 다른 정책이 한 정당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캐치해야 됩니다. 뭐냐? 뭐가 진짜인데? 뭐가 진짜인데? 지방 균형 발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세종시 포함해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은 공룡처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전초 준비 자세가 뭐다? 준비 정책이 뭐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용적률 인상입니다. 용적률 완화고 이거는 해줘도 돼야 되는 거와 동시에 이제는 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지만 향후 5년, 향후 10년, 향후 10년은 뭐죠? 지금처럼 용적률 몇 % 인상 이런 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4차 산업시대라니까 이제 이미 시작됐고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10년인데 지금부터 10년은 과거 30년보다 더 많이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엔 말입니다. 5년, 10년 내다보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게 아니야. 2, 3년만 또 올바르게 내다봐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다봐야 되는 것이 왜 내다봐야 되냐?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일단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생존을 해야지만 내가 뭐 벌든지 까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시에 빠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직시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뭐다? 첫 스텝은 뭐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다? 생존. 그래야 벌든지 말든지 2라운드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적률은 완화해줘도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봉착을 한 것.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법규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용적률을 규정하는 법은 뭐 국토계획법이고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있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은 러프하게 넉넉히 잡아놨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들을 각 도시마다 이 지자체장들이 서울은 뭐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는 도지사들이 또 이제 각 내에서 또 우리 시장들, 우리 뭐 안양도 안양시장, 뭐 수원이면 수원시장 등등 이렇게 그 상하 서열의 구조 하에서 법, 조례, 그리고 이제 뭐 각자의 어떤 그런 뭐 제도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정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법에서 정한 상한치에서 한참 못 미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있죠. 오늘 용적률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망상이지만 법에서 정하는 수용치도 올릴 것이고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용적률의 수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고 이 현상이 한순간에 우리가 적응이 어려울 정도로 한순간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망상을 드리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조례에서 말하는 용적률 기준조차 대폭 상향할 것이다. 지금은 어떻죠? 이거죠. 뭐 예를 들면은 특정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이 특정 사업이 진행되면은 용적률 완화해줄게. 이런 측면이라면은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정 사업뿐만이 아닌 보편적인
그냥 동네에서 빌라 한 동 짓더라도 용적률은 법에서 또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막론하고 올려주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이 뭐죠? 용적률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용적률은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땅이 있으면 우리가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면 얘 건물이라면 간단히 토지가 100평이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면적 총합계획이 이거 다 합쳐서 200평이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건물 용적률은 200%예요. 토지 100평, 건물이 200평이니까 200%. 그래서 용적률의 개념은 뭐다? 토지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이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만약에 300% 됐다 그러면 이 100평짜리 땅에 그동안 용적률이 200%일 때는 건물 면적을 200평까지 지을 수 있었다면 용적률이 300%가 된다는 말은 뭐죠? 같은 토지인데 건물 면적을 3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 용적률이 400%가 된다면은 같은 100평에서 토지 100평에서 건물 면적을 어떻게 해? 400평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적률은 결국에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했을 때 점점 건물은 높이 층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더 고밀화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공급적인 측면이 있어요. 100평짜리 땅에 2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량과 같은 100평짜리 땅에 4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또 더 나아가서 뭐 용적률은 인구와도 관계가 있고 그 지역 총 생산과도 관계가 있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도시에서 단순히 땅에다가 몇 평도 지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개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용적률은 도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래를 결정짓고 그 도시의 먹거리며 생산량이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깊숙이 연관되는 게 용적률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미래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칩시다. 이 100평짜리 땅에 2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용적률을 500%로 올려준대요. 그러면 같은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500평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건물 면적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건축 면적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200평에서 지어봤자 만약에 뭐 몇 세대 지을 수 있다고 했을 때 500평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은 공급 세대 수도 늘어난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정책, 또 우리 대선 후보자분들의 공약입니다. 정책 공약이 용적률을 왜 자꾸 완화 얘기 나오냐? 지금 저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용적률 완화시켜주면 공급 한 번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공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그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용적률 완화는 높이 완화와 층수 완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높이나 층수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그대로인데 용적률만 올려줘봤자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용적률은 위로 더 지으란 소리인데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용적률만 완화시켜줘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높이, 층수. 이거를 완화시켜주지 않고서는 용적률만 백날 뭐 완화시켜줘봤자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반될 것이다.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산 역세권 상업지구를 조금 적어놨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일산 분들 아실까?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이해하실 분은 아마 적어도 일산이나 뭐 경기도 이런 도시들 속에서 뭐 개발하기 위해서 좀 넓은 상업지역 땅들을 알아보러 다니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걸 딱 꺼내는 순간 바로 이해하실 텐데 설명드릴게요. 뭐냐. 일산에 예를 들면 뭐 주연역, 무슨 역들, 뭐 대화역 등등등등 이렇게 3호선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 주변은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용적률이 일단 높지 않아요. 용적률, 뭐 대화 같은 경우가 대화역이 한 700% 나와요. 일단 용적률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700%라는 그 상업지역 치고는 굉장히 적은 용적률인데 그 용적률조차도 700%를 다 못 써먹어요.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최대 써먹는다면 600% 초반에서 500% 후반? 그러면 왜 700%의 그 용적률을 다 못 써먹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층수 제한이 있거든요. 높이는 가능한데 층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에는 700% 용적률을 써먹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500%밖에 못 써먹어. 600%밖에 못 써먹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을 띄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비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정상화되는 순간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게 될 거니까. 이거는 고양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경기도 북부의 뭐 동두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동두천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 상업적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층수 제한이 아니라 이제 높이 제한에 걸려 있는데 용적률 높은 용적률 높게 잡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못 써먹어. 그걸 써먹으려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냐면요. 우리 저기 뭐 그 판교, 뭐 분당 이런 데 가면은 뚱뚱한 건물 짓는 거 있어요. 층수는 낮은데 건폐율을 엄청나게 찾아먹어서 참 보기 싫은데 그런 건물만 지으란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아파트 지겨워. 난 좀 다른 거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자본력이 있으셔야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방에 엄한 데 가서 저기 뭐 이상한 토지 같은 거 살려고 다니지 마시고 수도권 역세권을 잘 살피시면서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모순을 띠는 모순. 아니 용적률을 높게 잡은 건 뭐죠? 높게 지으라는 소리인데 층수로 걸어놨고 높이로 잡아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도시계획들이 이게 시대가 이제 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수준도 완전 다 열려버리는 그런 날로 가면은 법이든 규정이든 정책이든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 시대 하에서 정책이 다 바뀌는 시점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고양시 역사도 잘 보시면 상업지역이 있긴 있는데 너무 협소해. 근데 그 용적률 700% 잡아놨다? 이제 서울에서 주택가도 이제 뭐 지금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0% 해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순수 상업지역 초역세권 땅이 지금 700% 잡혀져 있고 그 700% 용적률 다 못 써먹게끔 조례로 엉망진창으로 다 상충되게끔 막아놨다? 이게 정상으로 하나씩 풀리는 게 풀리는구나. 아유, 저 10층밖에 못 짓던 땅이 이제 18층 짓게 됐네. 이게 아니라 토지의 가격이 가치 활용을 토대로 등에 업고, 이거는 지금 사례가 지금 제가 언급은 많이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경기도를 여러분 많이 다니시면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지방이 더 풀어져 있지. 지방이 더 풀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얽매인 효율을 못 찾아먹게끔 정책이나 조례로 꽁꽁 싸맨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에 사로잡혀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 거기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얻을 것이다.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한 걸 토대로 저는 어떤 움직임을 펼쳤는지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내에 리얼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전 기회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엄한 데서 지금 헛물 켜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지금도 가봐야 될 곳, 지금도 내가 잠자리에 누우면은 나 그거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일하면 뭐 하나? 응?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외는 저렇게 잘 나간다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기회가 더 많아요. 네? 이 나라가 기회가 더 많다고. 이 미래 키워드에서. 물론, 그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 안타까운 과정, 이런 거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아무튼 이 용적률에 입각한 얘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게요. 저평가 판별의 기회를 우리가 이 용적률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고 도시 계획을 이해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정말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기회의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어디 책도 안 봐요. 이런 부동산 관련 서적은 보지도 않아요. 어디서 주워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용적률을 이렇게 풀어준다면, 이제 이게 현실이 된다면 분명히 어떤 사회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논문들도 보게 되면은 용적률, 건물이 고층, 고미가 될수록, 왜냐하면 용적률은 층수와 높이 완화를 동반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니까. 지금 만약에 정치인 중에서 누가 내가 용적률 완화시켜줬잖아요. 근데 높이를 안 푼 거야. 근데 층수 제한을 안 푼 거야. 나는 용적률 완화시켜줬다. 나는 공약을 지켰다. 이런 사기성 정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층수와 높이 완화도 수반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쾌적성을 저해시킨다. 높게 지으면은 도시 채광 1조에 지장받는 거 아니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심차게 우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진행된 정책이 이제 그 정책의 산물을 우리가 이제 눈앞에 앞두고 있어요. 뭐냐? 역세권 청년주택. 보신 거 있습니까, 혹시? 현장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장은 열에 한두 개 현장이 높이와 층수를 조금 정도는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의 기본 베이스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준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종상향을 시켜서.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3종을 준주거로. 준주거는 심지어 상업지역도 가. 이렇게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지역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금 완제품을 보면은, 그래, 그나마 봐줄만 해요. 왜냐면 동간 간격이 떨어져 있고 건물은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게 임대주택이라는 선입견이 안 들 정도로 잘 지었어. 그나마 괜찮아, 비주얼은. 물론 안쪽엔 다 작은 집들이지만. 그런데 그 3종 이렇게 이런 데다가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용적률 대폭 완화시켜주고 층수나 높이를 완화시켜주지 않은 것들은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늘을 다 갈아버렸어. 그 건물이 없었을 때는 뒤편도 보였고 내가 내 눈을 통해서 하늘, 그리고 뒤편에 낡은 건물이지만 볼 건 없지만 내 이 시야는 트였는데 지금 어떻죠? 여기 원으로 한번 봐봐요. 감옥 같아. 높이나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만 완화시켜줬더니만 이거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은 이 거리를 지나시는 분들, 여기 살고 계신 이 시민분들은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어. 왜냐하면 하늘이 안 보여요. 걔가 다 가려서 하늘을. 그러니까 높이와 층수 완화 수반 없이 용적률만 완화시켜주면 이런 흉물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흉물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용적률만 인상시켜주지 않고 높이와 층을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면은 바람도 통할 수 있고 건물 인동 거리도 넓어지고 오히려 채광과 일조는 더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으로 와서 보세요. 원으로. 정말 거지 같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다가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청년들 임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임대 해결해 주지 말라 그랬습니까? 근데 저건 아니지. 저런 방식으로 도시를 망가뜨리고 있고 세계 1위 도시 되겠다는 용산에다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요?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래서 높이나 층수를 함께 동반시켜 준다면은 지금 용적률 상향 시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봐봐. 오늘도 영국에서 사업하는 친구 한국 와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세계 각국 도시를 다닌 친구예요. 근데 왜냐면 무역업을 하니까 서울 같은 도시가 없다는 거야. 정말로. 이 친구가 국적이 아직 한국이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도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럼 선택해야 됩니다. 용적률 완화를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도시를 망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나 층수를 풀어주면서 간다면은 그렇게 도시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홍콩처럼 말도 못하게 1조가 어딨어? 무슨 집에서 햇빛을 볼 걸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가잔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서울은 더 이상 이 제도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 던져봅시다. 지금 우리 정치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도 할 거지만은 한 번의 개발 사업에서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서 집값 안정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의 개발 사업도 신속 통합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아파트 10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 용적률 완화시켜서 내가 1700세대, 1800세대, 짓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정책의 명분이 그건데. 봅시다. 이거 동일 토지에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집값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용적률 인상, 공급 증가, 집값 안정. 이게 우리 정치인분들의 정책 근본이에요. 용적률, 그러니까 단계가 1, 2, 3.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생략되어 있는 단계가 많아. 그래서 요거 좀 면밀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용적률 상승은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상 다 같은 말이에요. 용적률 상향 조정은 집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용적률을 풀어준다는 말의 뜻은 땅값이 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분들 많아요. 용적률 인상 빨리 해줘라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은 우리 예전부터 각계각층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까 3단계가 아니라 저는 6단계, 5단계 보는데 그거 좀 면밀하게 뜯어봅시다. 왜냐면 여러분이 100평, 서울 시내 100평 땅이 여러분 땅이라고 칩시다. 이 땅이 100평이 있어.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 땅에다가 지금 2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용적률이 완화돼서 여러분 땅에 5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 땅을 지금 파신다면 200평을 지을 수 있을 때랑 같은 값으로 파시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땅 한 평의 효율이 달라졌거든요. 그것도 몇 배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은 값에 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왜냐면 토지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있고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해.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걸 내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걸 잃었으니까 이런 재산도 갖고 있는 것이고. 값이 올라요. 뭐가? 땅값이 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전 단계를 봐요. 땅값이 뛰면 사업비, 개발할 때 비용이 느니까 누가 만약에 이 100평, 1000평, 10,000평짜리 토지에 개발을 하는데 이 100평, 1000평, 10,000평의 토지의 가격이 막말로 2배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분양가 어떻게 될까요? 2배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올라. 엄청나게 올라요. 분양가며 비용에 다 반영돼. 다 반영돼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공약을 땅값이 오르는 걸 왜 숨기고 얘기하고 있어? 숨기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냥 마냥 용적률 풀어주면은 집 많이 짓는데 안정된대, 이 소리가 아니라 잘 봐.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한데요. 집값 상승의 과정이 불가피해.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정확한 원인과 과정과 결과고. 집값 안정 결과라는 걸 원해? 그러면 과정은 겪어야지.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럼 공부해야지. 저는 아까 3단계가 아니라 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단계야. 이게 6단계예요. 하나씩 봅시다. 용적률 인상, 1번. 저 끝에 있는 용적률 인상 시켜주면, 두 번째, 이 집가가 오릅니다. 땅값이 뜹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럼 땅값이 뛰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도 오르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 오르면 옆에 구축 아파트, 일반 아파트, 재건축 다 올라요. 그 다음에, 집값이 이렇게 뛰고 나는데, 계속 묵묵하고 꾸준하게 어찌됐든 그 상향된 용적률로 공급을 증가시켜. 그것도 한 번의 증가로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지. 그러면 계속 집값 상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집값 상승, 집값 상승 통해서 공급을 계속 증가시키다가 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집값 안정이라는 게 찾아와. 그게 결과물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용적률 올려. 땅값 뜁니다. 알았어.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땅값 뛰니까 분양가 반영돼. 집값도 올라요. 집값 올라, 집값 올라. 공급은 계속적으로 진행돼. 이 과정을 몰매를 쳐맞으면서 계속 가. 공급이 증가해. 일정 부분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는 게 뭐다? 집값 안정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라는 게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결과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옛날에 쥐락펴락이라는 유튜브에 찍었어요. 저도 그때 나가서 이제 전문가 3명과 토론할 때였는데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정책 얘기하다 보면 정책이 안 나올 수 없으니. 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정말 비겁하다. 저라면 이렇게 연설하겠다. 내 임기 중에 공약을 걸어야지 이렇게. 내 임기 중에 집값 오릅니다. 왜 오르냐?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완화시켜서 육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집값이 엄청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지만 최소한 저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 때는 집값 안정시킬 수 있고 그 결과치가 최소한 수십 년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제 임기 동안 집값 안정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딱 새빨간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믿습니까? 믿어가지고 행복하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다. 그럼 그걸 이젠 지탄하는, 그것을 왜 사실이 아니었냐라고 지탄하는 수준은 뭐냐? 상중하로 나눈다면 하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중수나 우리 상수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똑같은 연설을 듣더라도, 똑같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해석해서 다른 결과치로 이해하잖아요. 알아서. 난 이렇게 이해할 건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는 건 하수야. 일단 그건 하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하수가 많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 하수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정치나 정책이나 발언들, 연설, 공약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오면 그런 발언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못 잡는다고. 하지만 초석은 삼겠다고, 집값 안정을 위한 초석은. 근데 다들 정치인들이 어떻죠? 허투루 돈 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임기 중에는 다 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싶고 내 임기 중에는 국가의 좀 부채가 많이 쌓이면 어때? 내가 그 부채를 활용해서 내 임기 중에 뭘 했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게 정치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임기, 다음 정부 모르겠어.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온 거죠, 그동안. 근데 지금 뭐 여든 야든 용적률 얘기는 다 똑같이 한 목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요, 지금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세밀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고통 없는, 인내 없는 과실은 없으니 집값 안정이란 과실에 도달하기 위해선 겪어야 되는 과정을 지금 현실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저 6단계라면 6단계 중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심지어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서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 6단계 중에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요? 1번, 2번, 3번, 이 6개, 이 6개 단계 중에 지금 서울은 어디 와 있습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뭡니까? 이제 1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이제 말로 나온 겁니다. 올려줬습니까? 아니잖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래더라? 올해 연말에 뭐 금리가 1.5, 기준금리 1.5% 되면은 집값이 15에서 20% 빠진다 그랬나? 집값 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쓰면 안 돼요. 집값 안정이라는 거. 그리고 봐봐요. 저 집값 안정의 현실적인 의미를 깨닫자 얘기했는데 봅시다. 그러면 자, 용적률 풀고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야, 어쩔 수 없어. 너 져.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너 져. 공급 일으켜야 돼. 욕을 먹든 뭐 하든 공급 일으켜야 돼. 공급이 막 증가해서 도달했어. 도달해서 집값 안정 그 궤도로 진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값 안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제발 깨달으세요. 집값 안정이라는 개념은 2019년도, 2016년도로
또는 2013년도로 가격이 회귀한다는 게 집값 안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지금 집값 안정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요 가격이 땅값도 뛰어, 분양가 뛰어, 뭐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다가 도달했잖아요. 그럼 집값 안정 기회 왔잖아요. 이게 떨어집니까? 아니지. 그때부터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상승률은 나와, 그때도. 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10만 불 갈 건데, 나중에. 이게 안 오르고 배기겠습니까? 오르는 거야. 이게 안 오르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러면, 봐요. 올라가. 근데 오르는 속도가 어떻다? 사회적으로 우리 죽겠다, 영끌이다, 뭐 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집값 안정이지. 집값이 그러니까 10%, 30%, 40%를 쉽게 뱉더만 뭐 주식 차트 봅니까 지금요? 그걸 집값 안정이라고 프레임에 싸잡혀 계신 분들은 지금 한참 늦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네? 제발 깨닫기 바래. 그리고 대한민국은 2022년도에 금리 인상과 미국 테이퍼링 속에서 딱 한 해 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단기 전망들 속에서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요. 응? 제발 좀 멀리 봅시다. 정말 촌스럽게 2022년도에 화두가 뭡니까? 2022년도 집값이 뭡니까? 그래. 시르 편성에 대한 얘기 제가 올해 동탄 얘기 잠깐 해드렸죠. 작년도에 세종시 얘기 좀 해드렸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2022년도에 조금 죽순다고 다른 데보다 좀 덜 오른다고 조금 오히려 좀 이게 약세에 탄다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좀 더 오르면 쉬었다 갈 것이다. 근데 송도의 미래가 2022년도만 송도의 미래 가치가 있고 2023년도가 되면 송도 미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오늘 하루만 살고 올해 한 해만 살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주제가 잡은 거야. 다들 좀 정신 차리자고. 갈 길이 구만리인데 어떤 게 지속될 수 있는가?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는 없어도 용적률 저 완화 정책은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정책입니다. 저 방향 그대로 갑니다. 저 방향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2000년도 초에 또 얘기 또 새네. 2000년 초에 이거 안 끝나. 나 벌써 힘들어. 어떡하냐. 점심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 초에 용적률을 잠깐 이게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용적률이 강화된 적이 있어. 네? 용적률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평균 용적률이 서울에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2003년인가 서울시에서 이제 종세 분화한다고 종을 막 1종, 2종, 3종 나누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은 4종 주거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종세 분화를 딱 시켜놓고 보니까 서울시의 평균적인 용적률이 20%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서울시의 지역 총생산이 6% 이상 떨어집니다. 용적률은요, 그 지역의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실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도 손실이다.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집값이 40% 빠질 겁니다. 30% 빠질 겁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퀸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적어도 내가 잘못된 전망을 통해서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근데 떨어졌어. 나의 전망은 최소한 이런 전망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0%, 20%, 40%의 집값 폭락을 쉽게 뱉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인식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손실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니까. 그래서 본인이 멀쩡한 집을 팔게 만들다거나 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집을 못 사게 만들다거나 이게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경제 첫 단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까 친구랑 한참 얘기했던 것도 그 친구가 나이를 먹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 자기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냐고 묻는다고 했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룰을 이해한다? 룰. 우리가 어떤 게임이 열린다면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숙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 룰 숙지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긴커녕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폭락론에 빠지셨던 분들이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를 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룰을 정확히 숙지한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지. 룰 숙지조차 못하신 분이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예요. 룰을 숙지하자. 용적률은 부동산의 아주 중요한 룰이 된다. 이 룰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지언정 자산을 날려먹진 않는다. 그 각오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땅값이 뛴다? 이 땅값, 지가 상승은 그러니까 지가 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논리는 지가 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거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값 자체가 높아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 멜서스랑 리카도의 공물법 논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땅값이 뛰면서 완제품, 땅은 뭐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상품이 완제품이라고 했을 때 서울이라는 곳은 지방처럼 여기 아파트 지으세요라는 맨 땅이 없어.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 한 동, 그 코딱지만한 빌라 한 동 지을 맨 땅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든 빌라든 서울은 가용 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을 하죠? 빌라는 단독주택 부셔요. 그래서 빌라 한 동 짓고, 아파트는 단독이나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낡은 아파트를 싹 밀고 새 아파트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서울은 아파트를 공급하든 빌라를 공급하든 철거라는 걸 수반하는 것인데, 이 완제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원석, 토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토지가 서울의 나대지, 이 맨 땅, 나대지라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수반해서 토지를 인위적으로 나대지를 확보하고 거기다가 이 원석에다가 원재료에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원재료 값이 뛰어서 완제품 값이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제품 값이 인기를 타면서 막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땅에다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네? 그럼 내 토지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야지. 이거는 보완되는 거예요. 또 이건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뭐다? 폭발하는 거예요. 땅값도 밀어 올리면서 막 아파트값 자체적으로도 막 날아가면서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 아파트값은 철저하게 땅값의 상승에 수반해서 가격 상승이 일궈지는 때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어떻게 된다? 아파트가 공급이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말라가? 아파트 하면서 이게 값이 뛰니까 원석값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잖아, 우리. 응? 영국에서 곡물값이 뛰면 지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럼 너 임차료 많이 내야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는 사회가 이제 미쳐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두 대선 후보자분들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부동산 선거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선거답게 공약도 용적률 경쟁이 벌어졌죠.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용적률 500% 가겠다. 4종 주거지역 신설에서 용적률 500% 가겠다. 우리 때 이제 우리 윤 후보께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용적률 500% 갈게. 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 근데 어차피 500%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서 500% 용적률은 쉽게 말하면 주상복합을 지으란 소리고,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의 4종 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똑같은 500%인데 4종 주거지역은 뭐냐? 우린 주상복합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택만 500%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이슈는 조금 중요하니까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거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제가 좀 이제, 1시간 달려오니까 지금, 토스트 하나만 먹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이지가, 못 버텨요. 자, 요거만 하고 5분만 쉴게요.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책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쭤보니 그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주민들의 어떤 선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밟겠다라고 했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예 꼬집고 먼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기 신도시 우리가 일산, 분당, 뭐 평촌, 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 완화시켜서 1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기 신도시가 현재 30만 가구 조금 안 되거든요. 1기 신도시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도합 39만 가구 이상으로 새로 타입합금 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벌어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이 정책이 실현성이 있든 없든, 첫째, 실현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두 번째, 또 더 나아가서 실현이 되든 안 되든 당장 벌어질 얘기 좀 해드릴게요. 1기 신도시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때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면은 1기 신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만약에 10개 단지가 있다면 다 낡았으니까요, 이제. 그럼 아파트가 노후되면 아파트의 다음 이제 생애 주기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 둘 중에 하나지. 뭐가 있어? 그러면 다들 재건축을 원하지만 뭐 재건축을 할 정도로 용적률이 넉넉지 않은, 이미 처음부터 지어질 때 당시부터 용적률을 많이 활용해서 지어져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단지들은 리모델링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분당에 지금 뭐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 보면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우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재건축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그 여건은 과거 도시계획상의 용적률로 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리모델링으로 길을 튼 건데, 지금 이 대선 후보자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것을 지금 보면서 저는 지금 리모델링 조합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질 거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조합원이라 칩시다. 근데 재건축을 원했는데 아무도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그래, 뭐라도 해야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좋으니까 도장 막 찍었어. 근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가 막 나와. 용적률을 막 대폭 올려줄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일단 재건축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시예요. 뭐 어떤 1기 신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용적률 몇 프로까지가 거의 재건축을 검토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더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 발언, 우리 후보자분들의 발언을 봤을 땐 그 기준은 엄청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현행 용적률 법계 하에서는 더 이상 리모델링밖에 못할 단지가 우리 후보자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분담금 조금 더 내면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지금 일산 용적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 일산 용적률 평균 1기 신도시 용적률이 169%. 그리고 우리 분당 184%. 낮아요. 그리고 이제 평촌하고 삼본이 비슷한데 205%가 평균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평촌 삼본은 사실상 몇 개 단지 외에는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없는데, 모르죠. 지금 우리 두 후보자분들의 말씀 들어봤을 때는 평촌과 삼본도 평균 용적률 205%인 곳도 재건축을 검토할 단지가 몇 개 단지 이상 더 늘 수가 있는 것이고, 부천 중동의 용적률은 제일 높아요. 226%니까. 상식인데 용적률이 낮을수록 땅이 넓다는 소리예요. 용적률이 낮을수록 그래서 재건축을 할 확률이, 재건축을 추진할 가망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산 169%의 용적률이 부천 중동 226%의 용적률보다 월등히 낮다는 말은 뭐죠? 일산 신도시의 평균적인 확보된 세대마다의 그 토지 면적이 중동보다 일산이 많이 넓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필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또 이제 더 우리 멀리 한번 내다봅시다. 만약에 1기 신도시에서 정말로 우리 두 후보자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건 필연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례가 생긴 거예요. 분당 시범단지 용적률 뭐 대폭 올려줘. 화끈하게 400% 이상 줘버려. 해서 이게 만약 사례가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례가 첫 번째 번져나갈 건 뭐죠? 1기 신도시 내에서 번져나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기 신도시들 중에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부동산은 굉장히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분당,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어야지만 그게 이제 평촌 넘어가고 또 평촌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뭐 고양시든 부천이든 삼본이든 그렇게 순차적으로 검증을 거치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분당이나 평촌이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기 뭐 중동이나 고양시 어디 있다가 막 난리가 났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도시들이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이기 전에 경기도 하에, 경기도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뭐 아무튼 간에. 그러면 1기 신도시 상급 지역들의 어떤 재건축, 리모델링의 이런 완화 사례의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면은 그 현상은 다른 1기 신도시로 번져나갈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게 왜 1기 신도시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그냥 전체 지역으로 번져나갈 거예요.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용적률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금 정책처럼 나오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된다? 그냥 대한민국 전체 국토로 번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사례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상상하는데 돈이 안 들어. 상상하는데 돈이 안 들어. 왜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당에 시범적으로 어디 용적률 400% 완화해줘서 말도 못할 정도로 멋있는 재건축이 진행된대요. 다 지고 나면은 헬리오스보다 더 커. 뭐 15,000세대 지어진대요. 그냥 가정이에요.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례가 이런 뉴스 여러분 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기 신도시가 아닐지라도 요 사안을 잘 접목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에 적응시키고 대응시키고 활용해서 부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바란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두 후보자 분들의 공약이 이러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고 누가 되면 이렇게 되고 누가 되면 저렇게 되고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공약이 단 하나의 현실적 사례가 시작된다고 했을 땐 이 사례는 전체로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야 될 거를 못 산다거나 팔지 말아야 될 걸 판다거나 이걸 사야 되는데 저걸 산다거나 그런 착시나 패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 멘트 하나가 도움되길 바라요. 현실적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요 얘기는 좀 어두운 얘기들은 다음번 미래 키워드 2번째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요게 작년 7월달, 이게 용적률 얘기를 많이 다뤄드렸는데, 마지막 용적률 얘기 다뤄드린 게 작년 7월달 그 박사부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용적률은 대폭 인상될 것. 요거 당시에 찍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무산 발표. 그 뉴스 이슈 속에서 그때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뉴스를 해석해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있었네요. 10분만 휴식. 10분만 휴식. 자, 용적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발표한 정책이 있죠. 그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이거 원본 항상 제가 정책이 나오면 여러분 원본에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다 결국 용적률 완화예요. 용적률 완화 시켜주고 지어주게 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대형 재개발, 대형 재건축 이런 게 막 밀집한 곳들은 뉴타운으로 묶었잖아요. 이거는 뭐냐? 모아타운은 뭐냐면은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들이 막 몰려있는 곳들을 묶을 건데 이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을 묶는 것은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뉴타운 개념이 모아타운으로 온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 모아타운 개발에도 뭐 자유주택, 뭐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은 저게 1월 5일인가 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타운 발표를 앞두고서 정책 보완이 들어온 건데 이것도 용적률 완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용적률 완화예요. 지금 보시면 한둘이 아니라 봐봐요.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통합 재개발, 일반적인 재개발, 일반적인 재건축,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수직증축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보다 더 많아.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은 다 용적률 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 이번에도 관심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안양시 같은 경우가 1월 4일날 확정됐네요. 용적률을 준주거래 300에서 400%로 100% 올려주고 2정도 용적률 올려주고 3정도 올려주고 중공업도 올려주고 다 올려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그 IT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고 성수동 그 중공업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뭐 작은 땅은 아니에요. 17만 평에다가 용적률을 최대 560%까지 완화하고 높이는 최대 120m까지 완화시켜서 정보통신업체나 연구개발업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난리도 아니야. 이게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는 소소한 용적률 완화까지 여기다 지금 본다면은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필연적인 거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이 방향, 용적률이 올라가는 이 방향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방향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이 무슨 수로 빠지냐. 땅 계속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속도에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방향성에 문제 삼는 사람들, 그리고 땅값이 안 빠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타락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림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그림을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주 심각한 분이세요. 그냥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나는 서울시에 관심이 없어.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없고 서울시 미래에도 관심이 없어.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림이죠. 이게 뭐냐, 2018년도 3월 달에 우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발표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입니다. 이 생활권 계획에서 약 58만 평의 신규 상업지역 지정을 발표하는데, 요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 정책은 고스란히 지금 승계를 받은 거예요. 난 그대로 이거 할 거야. 그럼 봐요. 58만 평의 상업지역이 아닌데 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이건 뭘 뜻하죠? 용적률이 말도 못할 정도로 인상되고, 땅값은 뭐 말하면 뭐합니까? 주거지역 땅이 상업지역 땅이 되는 순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됨과 동시에 용도, 뭐 원하는 거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용도는 안 된다 라고 있다면, 상업지역은 거의 다 개방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다 짓고 싶으면 웬만하면 지어. 다만 기준은 요것만 지켜서 지어.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기 할당량을 잘 보세요. 저쪽 끝에 뭐 저기 뭐야, 서부권, 또 동부권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서남권도 좀 있고, 서남권. 그러니까 특히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순으로 역세권 지역에 상업지역이 아닌,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이거죠. 그럼 동부권의 역사가 뭐가 있나? 그럼 네이버지도 여세요. 역 주변의 용도지역 지적 편집도 펴놓고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강남에 있는 역세권도 괜찮아. 공부 삼아. 보시면 우린 착각을 해요. 여기 있으면 역세권이 이 역 주변의 역세권이라 부르는데, 거기 정말 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까요? 아니요. 역세권, 초역세권에 붙어있는 그 땅들이, 역에 붙어있는 땅들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역세권이 많아요. 그럼 그게 몽창 다 기회야. 그러면 내가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은 동부권을 좀 봐볼까? 동부권의 역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역세권 주변에 상업지역이 없네? 그럼 상업지역이 없는 곳이라고 적어놔. 하나 적어.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이 많이 보다 보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왜 이렇게 상업지역이 적지? 상업지역 옆에 준주거가 있는데 그것까지 바뀔 확률도 높은 역세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보단 준주거 같은 거를 바꿔주는 거는 굉장히 수월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럼 그것도 적어놔. 이게 돈이고 이게 공부지. 맨날 유튜브 보면 뭐합니까? 밤새도록 보면 뭐합니까? 보지 마.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다.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원해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지금 다 헛물 켜고 계신 거예요. 이거 2018년도에 나왔던 자료고 2018년도 여기 사무실 여기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했던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역세권 주변에 상업지역이 없는 여기 어딘지 파악이 됐는가? 그게 이 강의장에 와서 맨날 이게 듣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그거를 4년 전에 이미 끝낸 사람이 있고 이 그림을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갈리는 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4년이면은 역을 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각자 알아서 공부하세요. 각자 알아서. 이건 돈이지. 그러면 당시에 박어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은 막돼. 왜 이렇게 저렇게 상업지역을 대폭 지정해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슬럼화되고 발전이 더딘 지역들을 연구해서 공통점을 추려내니 상업지역 지정 분포 빈도가 비율이 발달되어 있는 곳보다 이 빈민가들이 월등히 높더라.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그 곳들이 발전할 수 있고 도시가 더 고도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놀거리, 먹거리가 생길 수 있더라. 그게 모든 게 시작이 땅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땅의 용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도시가 갈 길이 바뀌더라. 청량리 개발의 시작을 알린 게 청량리 저 뒤편의 재개발입니까? 주택가 재개발입니까? 아니죠. 역세권 개발이었지. 역세권. 거기에 GTX 2개 노선이 들어오고 뭐 분당선 연장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 KTX에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용산역 개발의 신호탄이 한남 뉴타운이 아니라 용산역 역사 앞에 있던 홍등가 그 상업지역 땅들 아닙니까? 응? 그 홍등가 지주들은 그 홍등가로 사용되고 있는 그 땅들이 그게 상업지역이었는지 알고 있던 분은 안 팔고 갖고 있었을 것이고 모르고 계셨던 분은 팔았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폭등을 했고 말도 못할 정도로 변해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세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세권 주변에 상업지역이 아니래. 준주거만 있대. 또는 뭐 준주거조차도 아닌 3종이래. 이런 역세권들은 때를 못 맞출 뿐이지 기다린다면은 종의 변화, 용도 지역의 종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종. 이 종상향을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뻔한 힌트고 밤에 잠 안 자고 유튜브를 보고 이 채널 볼까 저 채널 볼까 그거 받아 적고 계시지 마시고 그걸 공부하세요. 그게 돈이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목적이 지식을 쌓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주고 싶어서 보신다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뭘 벌고 싶다, 내 재산을 불리고 싶다,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백날 보면 뭐해? 매칭이 안 되는데 돈이랑 아무 매칭이 안 되는데 그 숙제를 각자 하세요. 그걸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보고 현장 분위기 속 또 느끼는 것이고 그게 공부고 그게 내 재산이지. 제가 레포트를 하나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만 1995년부터 자료는 2017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1995년도부터 2017년도, 그러니까 16년도 말까지인데 약 20년 세월 동안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이 종상향을 시킨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봤더니만 20년 세월 동안 적지 않아요. 252개 구역이 종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그 252개 구역의 전체 면적을 합산해 보니 839만 제곱미터, 약 253만 평입니다. 20년. 요걸 20년 나눠보시면 1년의 평균 잡아 상업지역으로 재탄생하는 땅들이 서울시에 적지 않다. 적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종상향이 뭔데? 종상향은 용도지역의 상향. 용도지역 상향이 뭔데? 용도지역 상향은 용적률의 상향. 용적률 상향이 뭔데? 용적률 상향은 토지의 활용도 증대. 토지의 활용도 증대가 뭔데? 토지가격 상승.
투자액 상승은 뭔데? 집값 상승으로 연동되고. 그 방향으로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갑니다. 근데 이 개념을 영원토록, 불변의 법칙, 이 시장의 룰,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틀을 못 잡고 있는다면은 저 금리 기준금리 1.5% 되면은 집값 20% 폭락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에, 아니, 그런, 하버드 교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게임의 룰과 본질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니까 우왕, 좌왕,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치고. 그렇게 운에 맡기는 재테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판단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유지시키는 경제적인 파트에서 정말 해안을 발휘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 나가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 안 된다니까. 자본주의를 살고 있다면 자본주의에 입각한 룰과 법칙을 이해하면서 가셔야 돼. 내가 예술가인데 내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데, 네? 돈을 10원 하나 못 벌면서, 네? 나이 50 먹을 때까지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예술할 수 있습니까? 못해. 안 된다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집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박인비, 고진영, 골프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 김연아가 나올 수 있고 김연아 못 나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스포츠는 고귀한 거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스포츠도 결국은 뭐죠? 피할 수 없는, 이거는 좀 낯뜨거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돈을 못 벌어서 환장을 했냐,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말에서 그만 좀 나오시고, 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면 어떻게 된다? 눈물이 펑펑 터집니다. 왜? 내 현실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SNS에 뭐 찍어가지고 나 잘 살고 있다, 잘 사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척하느라 바빠. 모든 에너지 거기다 다 쓰고 있어. 다 가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현실을 지켜야지, 현실을. 용적률 완화, 결론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까 봤죠? 3단계가 아니라 제 생각엔 6단계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 사회가 궁금하다면, 내 인생이 궁금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사회가 궁금하다면 이 사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어디로 갈 것이냐? 둘 다 안다면은 실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대단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 하는 것이고 계속 궁금하니까 찾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이렇게 막 이게 답이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상상은 돈이 들지 않는데 다들 상상하는 것 자체가 머리 쓰는 것 자체가 요새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검색하는 게 뭐 있죠? 정치. 뭘 깐데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래.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됐고 집값 매수 지수가 몇 프로가 됐대. 이걸 왜 읽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갈 길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제발 그 루저 의식에 젖지 말고 나오세요. 저도 옛날에 그 뭐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재미도 없고 이거 뭐 하면 뭐 하냐. 이런 게 저도 한 5, 6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 예. 해는 뭐해. 어차피 뭐, 근데 그게 안 올 수는 없지, 사람들이. 네? 그런 내 어떤 관념과 생각의 슬럼프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다만 내가 거기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계기로 스스로를 막 컨트롤하면서 간다?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경험해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주구장창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 개뿔 흘러갑니까? 뭐가 흘러갑니까? 그래서 집값이 2017년도로 돌아갔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네? 그렇게 집값의 절대적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니까 이게 마치 다인양 네. 아유 참말로 이렇게 봐요. 박병찬 샵 상담 신청 매물정보 활용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박병찬 샵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는 지금 월요일날 이 시간 6시와 수요일날 6시에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은 제가 혼자 하는 강의고
수요일 날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 전화번호로 02888-8885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 중에 수요일 날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전화가 왔다 받아주시면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판단에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눈이 오나요? 그쳤네요. 다행이네요. 그래 뭐 겨울이니까 눈이 오는 건 정상인데 지금 부동산에 날리는 눈은 정상적인 겨울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인공 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인공 눈이었는지 정말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게 시작된 건지는 판가름 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